네, 위치만 잡아주십시오. 네. 설매 자리가 있구나. 네, 순서대로 김용태. 있게. 순서대로 있게. 제가 이 사이에 윤종원 어디서 여기 들어야 돼. 제가 읽고 일로 빠질게요. 자리 바꾸면 돼요. 네, 네, 네. 나오면 자리 바꿨어요. 네, 피켓을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대 국회 원내정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총 8개 정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8개 원내 정당의 당선인들이 한 분 이상씩 모여 계십니다. 22대 모든 원내 정당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넘어 협력하고 대화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의 미래와 생존을 결정짓는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의석순이 아니라 정당명의 가나다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당의 윤종호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문을 함께 나누어 낭독하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기자님들께서 잠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상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의 임기 4년은 어쩌면 우리 인류와 국민들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22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마음에 드는 기후 공약을 낸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원내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청이며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첫걸음으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합니다. 네,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히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상설 기후특위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특위의 상설화뿐만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애초에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회의가 단 6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인 활동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달라야 합니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 권한 부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탄소 중립 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해외의회의 경우 기후위기의 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며 기후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둘째, 기후대응 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후대응 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특성상 기후대응 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보다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기후대응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를 반영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조속히 협의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장 후보자들 또한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2대) 국회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기후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다양한 원내 정당 소속의 당선인들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1동. 네, 언론인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은 바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같이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네, 1동 인사.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인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정치감사, 표적감사, 짜맞추기 감사 자행한 감사원을 국정조사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최재형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으로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23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유병호 문건에 따르면 유 국장의 지시로 사전에 만든 결론과 시나리오에 맞춰 짜맞추기식 감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문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요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사건 자료들은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 대전지방검찰청이 공개한 월성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530개 문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정국 문서로 원전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들이 다수였고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관련 문서는 같은 내용의 수정된 문서, 그러니까 수정본 문서들이 포함된 30여 개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국정과제였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관련한 문건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월성원전 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들이 다수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것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을 겨냥하기 위해 무고한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범죄자로 몰아넣는 기획감사이자 표적감사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감사, 정치수사로 공무원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문서를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보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회의록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발전소, 전력망 확보 등에 대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법정 계획인데 이것을 논의하는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권의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수색대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감사원의 감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일탈을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연금개혁 22대로 넘기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에 대한 저희 민주당 연금특위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해서 왔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제 옆에는 같이 연금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입니다. 저희가 성명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우 의원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포기했지만 국회는 끝까지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을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어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포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70년 이상 갈 연금제도를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지난 약 1년 8개월간 진행된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를 부정하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대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며 복지부, 여당과 막판 합의에 노력하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해에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국민 1만 명에서 뽑힌 500인 공론조사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 뜻에 따라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했고 막판 소득 대체율에서 이견만 좁히는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하였다.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던 복지부, 여당은 모든 것을 멈춰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을 공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말뿐이었지 사실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다.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스스로 파기하고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려 24가지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정부 연금 개혁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것입니다. 실제 개혁 의지도 없으면서 연금 개혁 구호만을 반복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개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는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여당의 국회 연금특위 설치 요구에 즉각 응했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금 전문가를 망난하여 1년여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몇 가지 대안을 마련했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 대표가 직접 대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입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다 차린 밥상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애당초 개혁 의지도 없이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국회 협상마저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회견에서 임기 내 완료하겠다며 또다시 큰 소리 쳤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 개혁을 거부했지만 국회는 연금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21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나서겠다. 2024년 5월 1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고영인, 김성주, 송옥주, 이용우, 정태호, 최혜영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한 온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은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암흑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암흑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이 퇴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임에도 빈발하는 사회적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생, 경제, 민주주의, 외교안보, 평화까지 매 사안마다 역행을 거듭하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국민의 자조만 횡행했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한 마구잡이 거부권 행사, 야당 탄압용 검찰 수사, 언론 장악과 입틀막식 검열 통제로 국민이 어렵게 쟁취해낸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민생경제 위기에 대책도 없이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고 부자 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는 이 같은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오직 권력 장악을 위해 민주주의 파괴에만 골몰하는 막장 정부에 레드카드를 보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뼈아프게 새긴다면 이제라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마이웨이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를 존중하며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족과 측근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잘못된 인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쇄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등도 흔쾌히 수용해 변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사생 대표님이 들고 이거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대표님이 위치로 돼서 제가 먼저 시작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함께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뉴탐사 보도를 인용하여 장시호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김영철 검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사 윤리강령 서문에 세 문장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14조에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15조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문자 대화 내용입니다. 해당 문자에서 장 씨가 김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 씨가 급히 연락 달라고 하자 8분 만에 김영철 검사는 미안, 통화 가능? 이라고 답합니다. 이 정도면 사적 연락 아닙니까? 어떤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게 합니까? 혹시 검찰 내부에 만연한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장 씨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공유형 숙박시설에서 만남을 가진 정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습니다. 서문에 나오듯 스스로 이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줍잖으면 협박하지 마시고 수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스스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셨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잡범이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빠르게 대검 반부패 과장 직위 해제도 혹은 직무 배제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제 마이크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정말 지금 작금의 상황은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국기가 얼마나 문란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대 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간단한 순서를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장경태 의원님, 최고위원께서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 사건을 그 모든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단독 보도한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님께서 이 사건 소위 장시호 녹음 파일의 보도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고, 그 이후에 사생 명의로 고발하는 이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김영철 대검 반부패 그 1과장, 그리고 피의자 그 장시호의 부적절한 그 사적인 접촉, 그리고 장시호를 상대로 그 검사가 그 증언 연습을 시키고 또 회유 공작을 했었던 정황이 담겼던 녹취 파일들과 관련해서 저희 그 시민언론 그 뉴탐사는 최근에 이 장시호와 이제 통화를 나눴던 그 지인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은 대략 한 2020년 전후해서 한 2년 정도 시기고요. 그리고 통화 파일 개수는 약 한 1,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제 텍스트로 전환해서 풀어본 결과 약 한 A4로 한 3,3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 작업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분석이 끝난 것을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을 한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 특히 최근에 그 이화영 전 그 부지사, 경기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호 술판 회유 공작을 벌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같은 일들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 만연한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김영철 반부패 1과장이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김영철 검사 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체 반론을 따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하기 일주일 전에 김영철 검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서 해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와 전화에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검 공보관에게 똑같이 전화와 문자로 답변을 요구를 했으나 역시 없었고,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대검찰청에 방문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검찰청에서는 전화나 문자 대신에 이메일, 검찰청의 공식 이메일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메일로 공식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하기 전까지 심지어는 이메일까지도 읽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영철 검사와 검찰 조직은 반론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김영철 검사는 피의자 장시호 또는 혹은 피고인 장시호와
일체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업무 외적으로 연락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1200개 녹취 파일들을 아직까지 다 분석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이건 역시 거짓 해명임이 명백합니다. 최소한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와 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을 통해서도 만이라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해명해야 될 검사가 저희 뉴탐사의 보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허위 보도로 하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범 삼성 이재용과의 그 면담, 그리고 이재용 그 공판을 앞두고 검사들이 증언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런 증언 연습을 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용과 장시호가 만나서 서로 면담을 갖게 해주고 사전에 증언 연습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이재용 그리고 장시호가 지금 문제가 됐던 2020년 그 12월이군요. 12월 6일 날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다음 날부터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2020년 12월 11일 사이 두 사람의 출정 기록을 먼저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호와 사적인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3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2020년 10월 12일, 그리고 2020년 12월 그 날짜는 편으로 이렇게 3개의 날짜가 특정이 됩니다. 시간도 나옵니다. 그 부분들의 그날 김영철 검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 사건을 자꾸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몰고 가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저희가 2022년 10월 24일 보도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 뉴스라고 낙인 찍었었던 첼리스트에 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첼리스트가 저희 뉴탐사 기자 그리고 지인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연주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 그걸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검찰의 증거로 제출이 돼 있고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3명의 인물을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자신은 첼리스트가 있는 자리에서 술 먹은 사실이 없다. 내 이름을 판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청담동 술자리와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가 마치 가짜뉴스로 확정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장시호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검찰은 또 김영철 검사는 어설픈 해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해당된 특정된 날짜의 출정 기록 그리고 본인이 검찰청사를 몇 시에 나섰고 문제가 된 시간에 뭘 했는지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피의자가 담당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 경악한다.
장시호 녹음 파일로 드러난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검찰권 남용 및 불법적 거래,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2024년 5월 6일 시민언론 뉴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김영철 검사 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의 정황이 담긴 소위 장시호 녹음 파일에 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장시호는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에 관련하여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특급 도우미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정황이 이번 장시호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와 장시호의 지인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로부터 자신의 형량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듣고 안심했으나 2017년 12월 6일 실제 선고된 1심 형량이 김영철의 말과는 달리 징역 2년 6월이었고 법정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시호는 법정 구속된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실에 와서 김영철로부터 위로를 받고 김영철과 함께 이재용 재판에 대비하여 미리 법정에서 답변할 내용을 암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법정 증언으로 인해 이재용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거나 이재용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편 김영철 검사는 2023년 9월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영전하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삼성그룹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사건,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사건을 모두 한꺼번에 땡처리하듯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였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장시호가 자신을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증교사 및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김영철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 위증 교사의 점.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입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부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의 말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이 직접 총괄하는 검찰 조직에 훈시한 말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핵심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이었던 장시호에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여 검찰 측이 바라는 대로 법정 증언하도록 미리 질문과 답변지를 외우게 하는 등 자신의 직권인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하는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영철은 검사의 직무권한인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장시호로 하여금 순수한 장시호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 아닌 국정농단 특검팀에 유리하게 특검팀이 바라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교사했으므로 직권남용 및 모해 위증 교사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김영철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5월 10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장도 마치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백브리핑으로 이동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에 대기하고 계셔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백브리핑 공간에서 관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보내요, 그죠? 의원님 이렇게 서시고 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길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진행은 누가 하시나? 아니요, 여기 셋이에요. 그래도 나와서. 네, 반갑습니다. 독일 기업 말레베어 한국공장 폐쇄 중단 및 외투기업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님과 양경규 국회의원님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우리 윤미향 국회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공장 폐쇄로 인한 대량 해고 등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해외 국가의 경제 협력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외투기업 폐업으로 인한 노동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8년에 한국 GM 군산공장, 2020년 한국 게이츠, 또 일본 산켄전기 등 많은 외투기업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가 고스란히 껴안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한 독일 기업 말레베어 한국 노동자들도 갑작스런 한국 공장 폐쇄 통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말레베어 본사의 협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먼 부산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의 현장 발언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독일 본사는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협조해 오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3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독일 국회의원들께 이를 알려 3인당 하이케 바렌스 의원님으로부터 한국 노동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말레베어 한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46인의 건의문을 말레베어 본사 및 독일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교포단체들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 독일에서 진행된 4차 교섭회의에서 독일 본사의 입장은 노동자에게 많은 실망감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상 노사가 그간 진행한 합의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바로 어제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와 면담을 진행해서 한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사는 한국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노동자들이 제시한 3대 제안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사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전향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본사를 신뢰하고 다양한 대안으로
합의에 나선 만큼 본사도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외투기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투기업 피해 노동자를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도 끝까지 노동자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차게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외투기업 규제와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의당 양경규 의원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외투기업의 공장 폐쇄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해야 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를 파탄내는 것을 방치 용인하고 있습니다. 옵티컬 하이테크, 한국 와이퍼, 한국 아사히 글라스, 한국 산연, 한국 게이츠, 한국 GM 등등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불안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말레베어 사례 또한 이러한 범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말레베어는 공장 폐쇄가 아닌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뒤로 하고 오로지 폐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6일 윤미향 의원님과 저는 말레베어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말레베어 노동자들과 사장단 간의 세 번째 이 만남의 자리에서도 별 효과가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네 번째 만남을 약속하고 4월 22일 독일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역시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시하고 폐쇄를 기본적인 방침으로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님께서 독일로 직접 건너가셔서 많은 역할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고 또 독일 대사를 만나셔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는 외투기업의 공장 폐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를 통해 편향적인 법 집행과 법의 사각지대를 기회로 삼아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규제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몰두한 법이 문제라면 그 법을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련 법안도 샅샅이 살펴서 역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외투기업의 숱한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6월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방지 패키지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가올 22대 국회가 이 문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의당 그리고 저는 말레베어와 옵티컬 하이테크를 비롯한 숱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들 곁에서 먹튀 방지 패키지 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레베어의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현장 발언입니다. 금속노조에는 약 400여 개의 사업장 중에서 90여 개 가까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장 발언 이어서 듣고 이어서 실제 말레베어가 있는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금속노조 동부산 지역지회 박병호 지회장님으로부터 현장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윤미향 양경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된 입법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이익까지 바라는 것이 부질없는 기대라면 최소한 우리 국민이 희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외투기업, 여러 특혜를 받고 한국에서 기업 활동했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튀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외투기업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든 곳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 노동자가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도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손에 의해 선출된 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켜주십시오. 말레베어 공조 한국공장 폐쇄 결정 이후 말레그룹 독일 본사 주마나 사장은 노조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두 차례 화상협상, 한국공장 방문과 노조 측 교섭단의 독일 본사 초청을 통한 두 차례 대면 협상에 나올 정도로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극한의 대립만은 피하고자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고육책으로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척, 소통하는 척 모양새만 차리고 기승전 철수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게이츠, 아사히글라스, 한국사년, 한국와이프,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등 외투자본의 횡포에 맞선 강구한 그리고 끈질긴 투쟁의 경험, 승리의 역사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말레베어 공조에서 이러한 투쟁이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노동자 160명의 일자리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노사 입장의 차이, 언어와 거리의 장벽을 고려하면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화상협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주마나 사장이 한국 공장을 방문, 대면의 5차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조가 이미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속노조 동부선지의 박병호 지회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미향, 양경규 두 의원님과 보좌진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현대차 구매팀이 부산 말레베어 한국공장의 납품 현황과 본사와의 교섭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관심사는 말레베어 한국공장의 폐쇄 여부, 해당 노동자 고용 유지 여부가 아니라 납품이 안정적으로 되느냐 마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말레베어 한국공장을 2번 죽일 수 있는 대체 생산업체를 물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말레베어 한국공장 살리기와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말레베어 조합원들과 국내외 정치권, 시민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금속노조 말레베어 분해 조합원들은 독일 본사와
피말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와의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쟁의권이 있음에도 극도로 파업을 자제하면서 결품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레베어 한국공장은 현대차의 불공정한 납품 단가와 약속된 물량의 감소로 인해 경영난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 본사는 이를 빌미 삼아 한국 철수를 감행하고 있기에 현대차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품 협력사는 달면 삼키고 스면 뱉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대체 생산업체 찾지 말고 말레 그룹에게 한국 공장에서 납품받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부품 협력사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원청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부양지부 동부산지회 말레베어 분해 임주희 분회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더불어서 그동안 분회가 수개월 동안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해왔던 이 말레베어 공장 폐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서명운동 진행했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향후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속노조 말레베어 분해 분회장 임주희입니다. 독일 기업 말레베어는 한국 공장 폐쇄를 중단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협의에 적극 나서라. 독일 기업 말레베어 공조 한국 공장이 본사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은 지 5개월이 지났다. 한국 공장 노동자들은 사전 소통과 협의 없이 추진된 일방적인 폐쇄 통보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일방적인 한국 공장 폐쇄 중단과 고용 유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독일 본사와의 교섭을 요구하여 2024년 2월 6일 1차 교섭 회의를 시작으로 독일 말레베어 본사 사장단과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5차 교섭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말레베어의 일방적인 한국 공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안과 해법을 중심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말레베어 본사가 보여주었던 노사 합의를 향한 노력에 부응하고자 노조는 일방적인 단일적 요구가 아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난 3월 26일 한국 공장에서 열린 3차 교섭회의 자리에서 3대 노조 요구안을 제안했다. 1안은 지분 매각, 2안은 말레그룹 한국 관계사와의 합병, 3안은 본사 지원 없이 독자 경영 10년간 보장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독일 본사에서 열린 4차 교섭회의에서 본사가 밝힌 3대 노조 제시안에 대한 입장은 신뢰를 믿고 대안을 제시한 한국 공장 노동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말레베어 한국 공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본사는 지분 매각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란 수용 입장도 아닌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심 끝에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 중 단 한 건의 대안도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본사는 우리가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다. 4차 교섭회의에서 보여준 본사의 입장은 그간 교섭회의를 통해 쌓은 상호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노동자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라도 노조가 제안한 제시안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 아울러 말레베어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원청 사업자인 현대그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국 공장 폐쇄 중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사의 한국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철수로 인한 대량 해고, 기술 탈취 등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는 그간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제 혜택,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으로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는 말레베어뿐만 아니라 한국 와이퍼, 한국 4년 사례 등을 경험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폐해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라는 허울에만 매몰되어 외국인 자본의 단기적 이윤 창출만을 쫓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철수, 공장 폐쇄로 인한 한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만으로는 지역 경제와 맞물린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법규를 준수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독일 기업 말레베어는 한국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둘째,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재정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2024년 5월 10일 국회의원 윤미향, 양경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독일 기업 말레베어 한국공장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 일동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독일 기업 말레베어 공조 한국공장 일방적 폐쇄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2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서명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레베어 한국공장 폐쇄 중단 촉구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촉진 국회의원 윤미향, 양경규 의원과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대변인입니다. 22대 원내 대변인으로 동종 뵙고 브리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으면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된 지 이미 4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는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 없는 회피성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차적 수사라는 상투적인 답변은 신속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말과 모순됩니다. 당시 수사팀이 수리하는 윤 사단 압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환 조사 한 번 않고 뭘 탈탈 털었다는 말입니까? 탈탈 털었다면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김 여사 수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4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미온적인 검찰의 대응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무혐의의 결론을 내리지도 그렇다고 진척된 수사로 나가지도 못한 채 고장난 음반처럼 거듭 수사 중만 구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과 지연에 지친 국민들은 이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열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의혹 해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의 뭉개기와 시간 끌기에 맞서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입니다. 2024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보국.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초동수사 문제점 개선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외압이자 지시성 압박입니다. 이를 가리켜 군 사법정책에 대한 토의였다고 둘러대는 그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신뢰도는커녕 신빙성도 없는 변명입니다. 해당 통화가 있었던 날 군 검찰은 경찰로 넘어간 조사 기록을 하루 만에 회수했습니다. 외압이 행위로 현실화된 겁니다. 대통령실이 초동수사를 문제 삼으니 이첩된 기록 회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민의를 읽지 못하는 대통령은 70%에 달하는 국민들의 찬성조차 외면하고 거부할 겁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들이 점차 대통령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을 되돌아보십시오. 꽃다운 20살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성실히 명을 수행하다 죽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국가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 의무이자 필연적 역할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해병 순직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십시오. 매서운 총선 민심의 파고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부감 행사는 책임 모면이며 진실에 대한 눈감기입니다. 총선의 회초리가 국민적 분노의 화염이 되지 않도록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진실하다면 특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의이며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물음을 외면한 고집불통 대통령, 이제 국민께 외면당할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절망만 안겼습니다. 총선 참패라는 국민의 심판에도 바꾸는 신용조차 않는 대통령의 고집불통을 보며 국민은 절망했습니다. 거듭되는 국민의 물음에도 윤 대통령은 무엇 하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귀를 막고 거부만 외쳤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장모에게 가석방을 선물했듯 배우자를 위해 특검법을 거부하며 수사받지 않을 반칙과 특권을 선물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삼고 속에 있는 국민과 민생은 고통받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달한 그 어떤 국민의 목소리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3년 동안 대통령의 책무보다 부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대통령,
민생 경제 파탄에도 제 갈 길만 가는 오만과 독선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총선 심판으로 주신 마지막 반성의 기회마저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상에 놓인 The buck stops here 명패의 실소만 나옵니다. 국민을 외면한 고집불통 대통령은 국민께 외면당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3년이 국민의 얼음장 같은 불신과 활화산 같은 분노를 감당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 일본이 라인 강탈 야욕을 꺾지 않는다면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라인 야후는 한국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네이버의 이익을 위한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술 한 잔의 신뢰를 운운하며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인 강탈도 인내해야 합니까? 이러니 집권 여당에서마저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을 묵인할 작정인지 답하십시오.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일본뿐 아니라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각지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콘텐츠, 금융, AI 등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입니다.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대국에나 할 법한 기업 강탈에 나선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냐고 울부짖는 국민의 분노가 들린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의 대한민국 경제 영토 찬탈을 저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민사회 수석에 언론인 출신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뒤 물러난 황상무 전 수석의 후임입니다. 나흘 전인 5월 7일엔 민정수석을 신설하면서 검사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신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기용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앞세워 4월 10일 총선에 도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광삼 수석은 시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대구 출마를 노렸으나 전략공천으로 결정돼 출마길이 막혔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경기 용인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대개 정치 신인들은 인생을 걸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섭니다.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동의와 협력은 물론 든든한 후원도 필요합니다. 정치권에 통용되는 농담 중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낙선 이후의 삶이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할 수 없는 대통령실에서 공무원 직급으로는 1급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차관급으로 통하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총선에 도전하고 떨어지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분들은 참 복도 많습니다. 게다가 비서관으로 나갔는데 낙천 뒤에 수석으로 승진해 돌아온 정광삼 수석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인재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광삼 수석과 이원모 비서관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출한 능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의 술친구라도 됩니까? 아니면 백이 든든한가요? 윤 대통령의 참모이자 비서인이 윤 대통령 내키는 대로 쓰겠다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고 운영하는 중책입니다. 인사의 기준이 친소관계가 되면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인재마저 재활용해야 하는 처지라면 참 딱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없는 국정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이젠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현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뻔뻔한 자화자찬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그중 원전 관련 부분은 가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확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원전 생태계의 복원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변은 세계 에너지 시장 추세에 대한 명백한 오독이고 무지입니다. IE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 산업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원전 투자의 비중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6,590억 달러로 630억 달러의 원자력 투자액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윤 정부의 원전 일방주의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방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국정 성과를 만들고 싶었습니까? 윤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외면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정부 지우기에 눈이 멀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워버린 윤 정부로 인해 태양광 산업은 고사 직전에 처했습니다.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며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확대라는 그릇된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녕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기조 전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던 답답한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BBC 진 맥킨지 기자는 윤 대통령은 질문에 사실상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전에 짜인 듯 매갈이 없는 질문과 핵심에서 겉도는 답변만 오가는 무늬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니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까?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위 보수 언론이라 불리는 언론에게만 질문 기회가 편중되는 등 정부의 비판적인 매체는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탄압을 받아왔던 MBC는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질문 기회조차 받지 못했고 외교 안보 분야에선 외신 기자들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과 소통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길게 하는 일방적 입장 전달이라면 국민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은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에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지가 안 돼 있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변인 주희석입니다. 오늘 저희 당 전당대회 후보자 관련해서 소통관을 활용을 한 기자회견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의 어떤 지지선언 관련 내용인데요. 이후의 기자회견 진행은 후보자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서울 지역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4명입니다. 저희는 이번 개혁신당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허은하 전 의원님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저희들의 지지선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마포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총선 지역구 최전선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뛴 사람으로서 또한 앞으로도 개혁신당이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당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이번 전당대회와 앞으로의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후보로 나오신 5분 모두 우리 당의 큰 자산이며 이분들로 구성될 차기 지도부가 매우 기대됩니다.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낙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허은하 후보님이 리더로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난 총선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례 2석, 지역구 1석, 총 3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화성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승리는 말 그대로 동탄의 기적이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후보자들 대부분은 저조한 성적으로 낙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탄의 기적과 이주영, 천하람 두 비례 당선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승리하였다고 자부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저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의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언제까지나 군소정당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또 한 걸음 전진해야만 합니다. 저희 당은 더 커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동탄의 기적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40여 개 지역구들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비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무엇보다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는 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당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뛰어든
수많은 지역구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과 분야에서 나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우리 당은 빠르게 중앙에서부터 지역에 이르는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바로 그러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분이 허은하 후보님이십니다. 허은하 후보님은 실제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며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해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개혁신당의 창당 주역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구 최전선에서 직접 뛰며 다른 후보들과 함께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우리 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허은하 후보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시절부터 정당과 선거 업무에 관하여 다수의 법률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입니다. 또한 제 지역구 마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동네 변호사입니다. 제 경험과 능력을 허은하 당대표 체제에서의 개혁신당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허은하 대표님이 우리 당의 리더로서 앞장서시면 저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탠포드대 공학 박사 출신 도시건설 전문가 김기수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강동갑에서 낙선하고 유권자들에게 2026년에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개혁신당 당대표를 잘 뽑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2년 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당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누가 개혁신당 지지율을 15%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개혁신당 지지율은 5%입니다. 5%의 지지자분들은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이며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당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외연을 넓혀야 하고 이를 위해 지지층을 더 끌어모아야 합니다.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고 구성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허은하 후보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15% 이상이 되면 구심력이 생겨 전국의 젊은 인재들이 개혁신당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출마자를 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허은하 후보는 국민의힘 시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에 출마한 용기 있는 참전 용사입니다. 가혹한 현장 정치를 경험한 당대표이기에 다음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를 가열차게 준비하는 저로서는 잔다르크처럼 개혁신당을 승리로 이끌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강동구 을에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정승우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잇는 정치인 허은하가 좋습니다. 이제 2026년 지방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은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 또 한 번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치를 할 줄 아는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정치인, 기업을 경영하고 조직을 관리해본 준비된 대표 허은하 후보, 40대인지 50대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2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도 하고 직접 뛰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아픔을 함께 했던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큰 누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십은 허은하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 서민들과 함께하고 호흡할 수 있는 후보, 허은하 후보의 리더십입니다. 현재의 두 거대 정당에 맞설 준비된 당찬 대표 허은하입니다. 나이만 젊다고 정당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세대 대통령을 만들 준비된 대표, 작년의 마음도 읽을 줄 아는 정치인 허은하, 저 삼봉 정도전 문화진흥원 이사장인 정승우가 600년 전 민본주의 계민수전을 알고 정도전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국민만 보고 정치하는 허은하 후보를 저는 지지합니다. 22대 총선 개혁신당 강동을 출마자 정승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갑 개혁신당 후보로 나왔던 송재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해서입니다. 우선 허은하 후보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네 분 모두 출마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유일하게 걱정하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에 22대 총선을 지나면서 저도 출마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불행하게 살 거라는 예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 어둡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은하 후보와 자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록 국회의원은 못 됐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을 이끌어갈지 전국적으로 서울권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전국에서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허은하 후보와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허은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허은하 후보와 함께 개혁신당이 모두 움직여 비록 국회의원이 못된 우리지만 당선된 세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어갈 유일한 개혁신당의 후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CEO인 허은하를 추천합니다. 현 당대표로 계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베나사라든지 클래스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며 수많은 경험 통해 우리 작은 개혁신당을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허은하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좀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까지 잘했던 그런 기업인이었습니다. 허은하 후보는 우리 개혁신당의 이미지와 그리고 수많은 당원들의 이미지 그것이 전국적으로 펼쳐져서
더 많은 개혁신당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은하 후보의 도전 정신입니다. 당원 여러분,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또 국회의원을 버리고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총선에 출마했던 송지열도 사실 진짜 출마해야 되는지를 일주일을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며 끝내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험지인 곳에 출마하여 당선되기가 정말 힘들 거란 걸 알고도 우리는 다 함께 뛰었습니다. 거기에서 허은하 후보는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까지 버리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영등포에서 누구를 위하여 본인 자신보다도 당을 위하여 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전 정신에 정말 극찬을 하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미래의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후보를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을 철저히 우리가 교육하여 많은 정치학교를 통해서 우리 후보들이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그래, 이 지역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더 커가며 그리고 정말 좋은 인재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개혁신당이 인정받아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하여 그 후에 대통령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당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우리 개혁신당이 이루어서 우리 개혁신당은 이제 유니콘이 될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함께할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며 개혁신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지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지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대변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라인 매각 사태, 윤석열 정부는 일본 말고 한국 국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말만 앞세우며 일본 정부를 향한 일방적인 굴욕 외교를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껏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 국익도 마다해가며 한결같이 저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지금의 파렴치한 라인 사태를 불러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라인 경영권 찬탈 움직임에 국민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작 국민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일본 정부에게는 외교부를 통해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라인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항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절절 매는 꼴이라니 황당함을 넘어 참담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라인 경영권 매각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라인 사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와 대책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의 동등한 외교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입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심기를 살피는 외교가 아닌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출생 대응, 국정운영 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세우고 추진력 있게 국가 역량을 배치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서 보여왔던 편협한 방식의 접근을 고려했을 때 신뢰를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출산 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문항이 그러했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았던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의 부위원장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교체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출생 대응에 있어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면접에서 결혼, 출산 계획을 물어도 처벌받지 않고 여성 10명 중 4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과로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기사가 나오는데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비롯해서 국민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생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부터 바뀌어야 진정한 저출생 대응이 될 것입니다. 1억을 줄 테니 아이부터 낳으라는 식의 허울뿐인 접근이 아닌 미래를 꿈꾸고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층적인 방안을 내놓는 저출생 대응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한 건 시작하겠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민방위 영상, 이 정부에게 독도를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 자료부터 행안부의 민방위 교육 영상까지 점점 더 노골적인 일본의 독도 야욕에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독도 문제를 무감하게 바라보는지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독도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국가 정체성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킬 생각이 있긴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당연한 것마저 물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